자, 이번 시간에 86페이지 네 번째 해고 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잘 출제되고 있는 세 가지 해고, 임금, 휴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대전제가 있어요.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해고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 재해로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거나 뭐 퇴원해가지고 목발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둬. 이건 정말 너무하죠. 그죠? 이런 출산 전후 휴가나 아니면 업무상 재해, 이러한 경우는 해고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고요. 그 해고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해고 예고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고 해고 혹은 해고 예고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해고 사유가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해고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30일 전에, 그죠? 30일 전까지 통보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통보하고 같이가 조금 하니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약정임금을 이렇게 줘라. 이게 바로 해고의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고 예고에 이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예외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적용 예외의 자를 8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7페이지 상단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번에서부터 이렇게 미음번까지. 그래서 이제 이 적용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6632수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보면. 그래서 66 이건 이제 6개월을 얘기를 하죠. 6개월. 그래서 계절적인 업무를 한다 6개월. 월급 근로자 6개월. 네, 이렇게 6개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일용직이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수습 사용 중이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자들은 요걸 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예외의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고 예고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접근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예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거 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가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왜 그만둬요, 근로자가? 어려워서. 요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랬을 때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실체 어렵다라고 하는 범주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어렵다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도, 인수, 합병. 이러한 내용들, 양도, 인수, 합병, 경영 악화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다 실체적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인수합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절차를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게 이제 우리 정리해고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죠. 뭐 집단 고용조정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실체적인 요건이면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주는 이 경영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재를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순을 이제 밟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선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돼요. 그죠? 선별을 할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해고 대상자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요 해고 대상자가 누구다라는 거를 그 근로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이 누구다라는 거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50일 전까지 통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통보는 사업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한 거지. 50일 전에 한 그 통보, 50일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이 통보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해고 대상자에게 통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대상자는 뭐 정확히 뭐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 여기가 이제 받은 거예요. 아, 지금 뭐 해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뭐 이렇게 해서 근무성질 평가하고 해서 대상 선별한 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절차상 한결이 없으면 이제 이유 있는 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당한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절차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보면, 요게 좀 어려우니까 좀 보시면, 87페이지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번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시정 요건이 있어야 되죠. 어려워야 된다. 이 경우 양도인수합병은 뭐 그렇게 본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체가 나오면 절차적으로 우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뭐 성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라. 뭐 일정 규모 이상이면 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뭐 신고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 제대로 지켰다 그러면 이제 정당한 해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뭐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늘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구제예요. 구제 신청. 그래서 이거 이제 권리구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건 이제 잘 언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절차나 실체 효과 뭐 여기에 이제 위반이 되거나 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유 없다 혹은 뭐 아니면 그렇네 받아들여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부당해고가 맞다 받았다 그럼 인용을 하게 되고 아니다 그럼 기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각을 했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그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부당해고인데 기각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달라라고 재심을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죠 여기에서. 그죠? 그래 맞네 부당해고네 라고 해서 뭐 원즉 복직 판결 내릴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봐도 뭐 맞다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어떤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노동위원회 가라 그러고, 노동위원회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중노위의 재심 심청은 10일 이내 하라 그러고, 중노위의 재심 판결로부터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재심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재심 신청,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척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처음엔 길죠. 그죠? 처음에 이제 긴 이유는 사실 이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고는 그대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구제 신청해라 그러면 거의 그 기간, 그 제척 기간 못 지킵니다. 뭐 정신 욱 하는 사이에 다 지나가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위원회에서, 그래? 부당해고네. 그럼 원직 복직해. 뭐, 이렇게. 밀린 임금 줘.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업주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여기에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원직 복직이든 그에 상당한 금원을 주든 뭐 어쨌든 원하는 이게 판결이 나오면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제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다. 이행 강제금. 이렇게 해야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그래서 여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여기서의 구제명령이든 아니면 이거 재심 판결에 의한, 재심 판결에 의한 구제명령.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행강제금 하니까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해서 좀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15일 이내에 납부기한 정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특이한 사항은 거기 보시면 8번에 잠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다 라는 사실을 15일 이내에 또 노동위원회에 알려줘서 이행이 잘 되게끔 하기도 합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크게 해고 등 제한, 그래서 업무상 재해,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경우는 뭐 기간뿐만이 아니고 그 후 30일 요때는 절대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크게 개별적인 해고 예고와 이렇게 집단적 정리해고인 경상이유에 의한 해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해고라고 할 때의 구제, 그래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 출제되고 있는 이제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임금, 돈 얘기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 시험에서도 아주 잘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임금 휴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빈도수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임금. 우선 이제 임금 그러면 아까 잠깐 보셨던 이 평균 임금과 이 통상 임금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보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얼마? 그렇죠.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잘 나간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요때가 중요한 거죠. 요때가. 그래서 이제 요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해서 요때 잘 나가면 평균 임금 많이 받고,
요때 못 나가면 평균임금 못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거에 퇴직금이 있고, 휴업수당이 이렇게 있었고, 아까 공부한 것 중에 해고와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 통상임금은 이제 약정 금액이니까 뭐 거의 고정적입니다.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 거의 비슷한데, 이 평균임금은 그게 아니죠. 일을 어떻게 했느냐, 요 3개월, 최근 3개월 어땠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실제 막판에 몸이 너무 안 좋아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퇴직금이 어떨까요? 정말 얼마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평균임금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렸어요. 이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평균임금의 의미는 파악하셨는데 법률적인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10까지의 있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의 평균임금을 보니까 계속 그 뭐 연 단위로 체크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높은 지점도 있고 잘 나갔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못 나갔던 지점도 있고 뭐 이랬더라. 근데 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통상임금을 보니까 이렇더라. 통상임금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통상임금보다 더 받는 평균임금이 있고 요 노란색은 평균임금, 파란색은 통상임금이 되는 거야. 통상임금. 자,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근로자가 통상임금보다 더 받는 평균임금이 있고, 통상임금보다 덜 받는 평균임금이 있을 수 있죠. 아파가지고 뭐 일 못하면. 그래서 이 법률적 의미의 평균임금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적 의미의 평균임금입니다. 법률적 의미의 평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은 그대로 갖다 쓰고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평균임금을 법률적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89페이지에 임금 나오고 평균임금 정의를 하면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만 가져다 쓰고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미만이어도 요 기간에 준해서 그렇게 그 기간의 일순의 총 금액으로 하라 그 얘기고. 자, 그리고 거기에요.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산출된 금액이 여기에 유감스럽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라. 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 개념을,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대 이제 뭐 가산되는 금액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0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통상임금이라고 그래서 이건 약정한 금액이다.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으로 정한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지급 원칙, 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월급날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휴업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가져다 쓴다 그랬잖아요. 얼마를 가져다 쓰냐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범위, 요 부분이 이제 휴업수당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라는 게 나옵니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사실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이거 상황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이제 부도가 났다든지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재산하고 실제 이제 지급돼야 되는 채무, 요 관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변제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이제 우선 이제 부도가 나질 않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덜하지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장 뭐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임금채권이 어떻게 이제 배분이 되냐면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부터
4순위까지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최우선 변제받는 게 뭐냐면 1순위겠죠. 이게 뭐냐면 이 임금 채권 중에 3월분의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받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른 거 조세, 공과금, 뭐 물권에 기인한 채권 뭐 이런 것보다도 최우선 변제가 되고요. 2순위는 통상적으로 조세 공과금이에요. 이 조세 공과금은 이 물권에 기인한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얘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받습니다. 그리고 4순위가 나머지 임금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3개월 이상의 임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금이 3개월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부도가 나도. 그런데 3개월 넘어버리는 건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 표현을 법률적으로 9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그 박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인한 채권은 총 재산에 대해서 다른 담보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다만 이렇게 질권에 기인한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그렇지 않다. 또 2번 가서 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는 또 이것보다도 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요 임금이 아닌 재해보상금은 빼놨는데 어쨌든 이 재해보상금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같이 갑니다. 어쨌든 얘는 최우선 변제해주고 그 다음에 물권에 기인한 채권인데 이것보다는 이 우선한다는 조세공과금이 있으면 얘보다도 얘가 먼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이 뭐냐? 그럼 최종 3월분의 임금이다.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보시면 소멸시효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멸시효. 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그래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자, 소멸시효는 뭐 임금만 있나요? 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휴업급여, 뭐, 혹은 또 요양급여, 또 저쪽 가시면 뭐 요양비나 뭐 연금, 뭐 굉장히 많아요. 이 소멸시효가 여기서 거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에 나오는 소멸시효를 다 정리를 해보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짜리. 그래서 1년짜리는 연차 유급휴가.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년짜리는 국과수가 5년이고 임금을 비롯한 나머지는 다 3년이에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를 안 했지만 연차 유급휴가가 1년이다. 이건 뭐 기억할 수 있죠. 1년마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 국가수가가 뭐냐면 국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있죠. 과오납금. 그러니까 더 낸 거예요. 지금 누가? 수급권자. 수급권자 또 가입자 이런 사람이 돈을 더 낸 거예요. 국민연금을. 그러면 더 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간은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5년이 지나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과운납금에 대한 수급권자 가입자의 권리는 5년이잖아요. 근데 사업장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급권자나 가입자가 덜 내가지고 사업장,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업자가 보니까 덜 냈네. 그럼 더 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자의 권리는 3년입니다. 근데 이 수급권자나 가입자의 권리는 또 5년이에요. 그리고 요 5년짜리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소멸시효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왜? 모르면 3년 찍으면 돼요. 그냥 3년. 다 3년. 임금 3년. 다 3년. 3년. 국과수만 5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요 소멸시효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일정 그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이제 명단을 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3년 이내에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공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있다 그랬죠? 소정 근로시간은 서로 정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입니다. 를 가산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를 더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가 있고 소정 근로의 개념도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시간 도중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간 근로다 그러면 도중에 1시간 이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점심 시간 있잖아요. 그게 휴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일,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휴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휴가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제 휴가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해고, 임금, 이제 휴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잘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자, 휴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세 번째 휴가. 자, 휴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게 있어요. 연차 유급 휴가. 두 번째 산 전후 휴가.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출산 전후 휴가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 밖에 뭐 생리 휴가라든지 또 육아 시간, 또 태아 검진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휴가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요 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우리가 연차 하는 부분인데 이 연차 유급 휴가를 발생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2년마다 플러스 1일이 돼요. 2년마다.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에 이 연차니까 무조건 1년에 플러스 1일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최고로 늘어나는 것이 25일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92페이지 하단 보시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 그죠? 그럼 80% 아니 뭐 1년 미만인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하루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미만인 자도 또 80% 미만이자도 이렇게 만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에 25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6번과 8번. 그 7번은 뭐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소멸시효. 그건 말씀드렸고, 6번과 8번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6번은 뭐냐면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출근 간주고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뭔 얘기냐? 거기 나와 있어. 업무상 부업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휴업을 했다든지 출산 전후. 이게 아까 뭐였어요? 해고 금지 기간 뭐 이것도 여기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느라고 80% 출근 못했다. 다쳐서 병원에 있느라고 80% 이상 출근을 못했다. 못했죠. 병원에 있었으니까 애 낳느라고 집에 있었으니까 못했죠. 못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 15개를 발생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출근한 것으로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15개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출근 안 했지만 그 사람 출근한 거야 안 한 거야? 출근한 걸로 좀 해주라 그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이에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연차 유급 휴가 15개 있고, 뭐 2년마다
1년에 하루씩 계속 이렇게 적치가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많아지죠. 뭐 20일, 25일 뭐 이렇게 됩니다. 저 연마다 2일이라 그랬나요? 2년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해 15개 있다면 그 다음엔 16개, 그 다음에도 16개, 그 다음에가 17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년마다 하루씩 추가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다 못 쓰는 거죠. 못 쓰니까 이제 수당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 촉진하는 이제 사용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6개월, 2개월 이렇게 기일을 잡아서 6개월 전에 너 언제 갈 건지 이야기해라. 그럼 이제 언제 가겠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 언제 간다 그랬는데 안 갔는데 이거 진짜 안 가면 2개월 지나면 없어져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가요. 그럼 진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사용 촉진권을 사용자에게 줬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4페이지에 보시면 생리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유무급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건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는 조금 이제 개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전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휴가 기간이 얼마냐라고 하면 90일이에요. 90일을 줍니다. 90일을 주고 산 후에 45일 이상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유급은 6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요 얘기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요건 한 명을 임신해서 출산했을 경우 얘기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요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0일 이것도 60일 반이니까죠. 이상. 그리고 요것도 90일 아니고 요거는 75일이 유급 휴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새로운 부분이니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하고 그건 아닌데 이런 제도가 추가됐다라는 내용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검신 시간을 허용을 하고 또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이죠. 하루에 2번은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의 육아 시간을 준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제외 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고, 임금 휴가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고, 그 밖에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적용제외 인가라는 요 개념.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재해보상이라는 개념. 재해보상이라는 개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취업규칙의 개념.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 임금휴가 해고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제 적용 제외 인가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적용을 제외하라는 얘기인데 뭘 적용을 제외하라는 얘기냐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라는 거예요. 다 제외하라느냐? 제외하라고 하는 부분은 달리 적용하라는 거예요. 달리. 그걸 인가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받으란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달리 적용받느냐 하면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적, 감시적의 개념이 나오는데 단속적의 의미는 뭐냐면 단속.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일합니다. 그 얘기죠. 단속.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대기하다 일하다 대기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일하는 것보다 조금 강도가 약하죠. 우리 이제 기사분들 같은 경우, 예, 뭐 세대 다녀오거나 공용부문 다녀오고 좀 쉬고, 뭐 이렇게 근무를 해요. 또 감시적 근로, 이거 뭐 우리가 이제 경비직을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경비직도 실제 뭐 재활용품 분리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실제 순수 업무는 감시 업무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로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고 봐서, 약하다고 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거를 다르게 적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 제외인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8시, 6시 때 퇴근 안 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도 다르지요. 그리고 일요일인데도 출근하시잖아요. 24시간 막교대 근무하시면서, 그죠? 요런 개념의 용어가 적용재해 인가다라는 개념이고요. 재해보상이라는 개념은 요건 이제 이렇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부상 이런 이제 재해가 있다. 그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재해보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재해보상의 범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용자는. 그래서 사용자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재해보상을 면탈케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만드는 건데요. 쉽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관계를 정할 수가 없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초외삼촌이 돌아가시면 휴가가 며칠이냐, 뭐 경조사비를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 근로기준법 이야기할 수 없죠. 그 현장에 맞게끔 맞는 것이 취업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재해인가 재해보상 취업규칙 요 내용을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95페이지 적용재해인가라고 할 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단속 감시적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96페이지 재해보상은 뭐 이런 요양, 휴업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 97페이지에 그 4번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보상을 받게 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그 밖의 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에요. 그 법령에 따라서 상당 금품을 받으면 보상책임을 면한다라고 해서 이거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산재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밖의 법령에 가입하는 거죠. 서류보존, 재해보상은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랬죠. 소멸시효는 1년 5년 빼면 나머지 무조건 다 3년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취업규칙은 10명 이상,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시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정리가 돼요. 자, 지금 보셨습니다. 지금 사무관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법령의 내용도 많고 이게 또 많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4-5문제가 여러 법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이 근로기준법 반드시 나오고 임금, 휴가, 휴일을 중심으로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자.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이제 하위법령은 아니고요. 주변 법령 중에서 최저임금법부터 또 계속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